2m 16cm. 북한 농구 역사상 가장 큰 키를 가진 선수. 평양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제 이름을 외쳤고 김정일 동지께서 직접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랑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코트 위에 설 때마다 저는 체제가 키워낸 완벽한 선전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몸은 탈출할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최고의 농구 선수였던 한 남자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과 함께 2m가 넘는 키를 가진 남자가 어떻게 국경을 넘었는지 그 숨막히는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체제의 영웅에서 도망자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성분이 좋았기에 평양 시민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결정한 건 성분이 아니라 키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이미 180cm를 넘었고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체육지도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너는 당과 수령님을 위해 농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4.25 체육단 청소년팀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8시간 훈련, 주체사상 학습, 생활총화. 제 삶은 온통 농구와 혁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 키는 2m를 넘었고 17세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습니다. 2003년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저는 경기당 평균 28점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국의 영웅, 리명철 선수라는 제목으로 저를 보도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친필로 농구 영웅이라 써주신 액자가 우리 집 벽에 걸렸습니다. 저는 매달 특별 배급을 받았고 평양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키는 2m 16cm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가장 큰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2008년 봄, 저는 평양국제친선체육촬영소에서 중국 요령성 농구팀과의 친선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날 중국 선수단이 가져온 잡지 한 권이 탈의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이부 지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그 잡지를 펼쳤습니다. NBA 선수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야오밍, 르브론 제임스. 그들은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지 한쪽 구석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야오밍의 연봉 1760만 달러. 저는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가대표였지만 한 달에 받는 특별 배급은 쌀 10kg과 돼지고기 2kg이 전부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중국 코치 한 명이 통역을 통해 제게 물었습니다. 중국 리그에 올 생각 없나요? 당신 같은 선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농구 선수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m 16cm라는 키는 조선에서는 수령님의 선물이었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제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2010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 주전센터로서 제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마다 수령님의 은덕을 외쳐야 했고 훈련 전에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초상화에 절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팀 선수 강혁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중국 가면 정말 선수들이 큰 돈을 번다면서요?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동무, 그런 부르주아 사상은 입에 담지도 마시오. 하지만 그날 밤 강혁이 보이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말을 밀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 안의 의심과 동요를 누가 알아챌까봐. 2011년 12월 김정일 동지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양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새해가 밝았고 김정은 동지가 후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체육단에는 새로운 보위부 지도원이 배치되었습니다. 훈련은 더 강도 높아졌고 감시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2012년 여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하지만 2미터가 넘는 이 몸으로 어떻게 국경을 넘는다는 말입니까? 탈북을 결심했지만 실행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선 저는 너무 유명했습니다. 평양 시내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기 농구 영웅 리명철 동지 아니요? 게다가 2m 16cm라는 키는 어디서든 눈에 띄었습니다. 인민반장도, 보안원도, 국경경비대도 저를 한눈에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였기에 국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2013년 3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청진은 국경과 가까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중국 연변 조선족 팀과의 친선 경기 후 당에서 특별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소식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청진 경기를 마친 후 저는 몰래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키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무, 2km 어떻게 국경을 넘는다는 거요? 당신은 걸어다니는 표지판이요. 저는 준비해온 금반지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시오. 제발. 브로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두만강 상류에 경비가 허술한 구간이 있어. 하지만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곳이오. 당신 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2013년 4월 7일 새벽 2시. 저는 회령에서 30km 떨어진 두만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제게 검은 옷과 고무신을 건넸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조심하시오. 경비대가 순찰 돌고 나면 정확히 15분의 시간이 있어. 강둑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철 해빙으로 수량이 많아진 두만강은 거칠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금이요. 브로커의 속삭임과 함께 저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제 허리를 넘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목까지 잠길 깊이였습니다. 저는 물속을 걸었습니다. 강바닥의 돌들이 발을 찔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강물은 제 몸을 밀어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물속에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2미터가 넘는 이 몸은 완전히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뭐야?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군견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달렸습니다. 2m 16cm의 다리로, 평생 농구 코트에서 단련한 그 다리로 저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숲을 헤매다 한 움막 같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안가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조선족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키가 어떡해. 저는 그녀의 집 창고에 숨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아주머니가 건넨 마른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국수를 끓여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평생 처음 맛보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창고에 숨어 지내며 저는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제3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아봤습니다.
당신 키 때문에 중국을 가로질러 가는 건 불가능하오. 대신 몽골 국경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 일주일 후 저는 화물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2미터가 넘는 몸을 구부리고 또 구부려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트럭은 사흘 밤낮을 달렸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그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2013년 6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자유.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서울 노원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착금으로 받은 돈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께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평양으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명철아, 살아만 있어라. 그것만으로 족하다. 어머니는 제 탈북 후 당에서 심한 조사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실업농구연맹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농구는 이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청소년 농구 코치가 되었습니다.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농구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제 키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와, 선생님 완전 거인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선생님도 너희들처럼 평범한 사람이란다. 2024년 지금 저는 한국에서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m 16cm의 키는 더 이상 체제의 선전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를 향한 저의 증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